여러분, 서울이나 경기 신도시 대로변 1층을 걷다 보면요. 불은 환한데 손님은 없는 가게, 유독 자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안경원입니다. 저 집은 원래 저렇게 장사하나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원이 지금 보여주는 건 단순히 한 업종의 흥망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1층 임대료가 왜 안 내려가는지, 자영업자 빚이 왜 조용히 쌓이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이 의료비, 생활비에 더 예민해지는 구조까지 전부 여기랑 연결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안경원이 잘 버티는 업종처럼 보이는 그 풍경이 어떤 집에겐 안정이 아니라 탈출 불가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8천 명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어요. 하루로 치면 2,700명이 가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안경원은 유독 안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자료를 보면 안경점의 5년 생존율은 63%입니다. 전체 평균이 40.2%인데 훨씬 높죠. 연 매출 증가율도 10%대로 음식점 0.26%, 서점 마이너스 2.7%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안경원은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생존율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잘 되는 것, 또 하나는 못 나가는 것.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감정 소비가 아니라 인과와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번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은 다릅니다. 몇 명이 오던 한 사람이 얼마를 쓰게 하느냐, 이게 승부가 됐습니다. 이걸 객단가라고 하는데요. 안경원이 대표적인 객단가 생존형 업종이에요. 하루에 손님이 3명만 와도 누진 렌즈, 고급 프레임, 코팅 옵션 이런 조합이 맞으면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손님이 없는데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객단가 구조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버틸 때는 버티게 해주는데 한 번 꺾이면 복구가 어려운 형태로 무너지기 쉬워요. 왜냐? 그 객단가를 떠받치는 건 결국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산층이 어떻습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2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체율은 1.78%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취약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득 하위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을 빌려서 버티는 가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냈지? 사실 그 불빛 뒤에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안 망한 게 아니라 못 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 문장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진짜 위기는 폐업이 아닙니다. 폐업도 못하고 빚으로 버티는 좀비 자영업이 늘어나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은퇴 후에 뭔가 작은 장사라도 해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체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님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 가게는 계속 켜져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다음 파트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안경원 이야기가 결국 우리 동네 상권, 우리 집 생활비, 우리 노후 통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오늘 끝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손님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가게는 계속 켜져 있나?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장 없이 확인 가능한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안경이나 렌즈를 쓰는 사람이 성인 기준으로 60에서 70% 사이로 집계됩니다. 국내 안경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4조 7천억 원이에요. 고령화 때문에 노안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요. 즉, 안경 수요 자체는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필요한 사람은 늘어도 가게로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력 떨어지면 선택지가 단순했습니다. 동네 안경원 가서 맞추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대에서 60대 일부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예전보다 안경 의존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젊은 층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하거나 렌즈도 정기적으로 끼는 사람이 늘면서 구매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을 사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결국 눈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동네 안경원이 늘 돈을 번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가게는 사람 수로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쓰는 돈, 즉 객단가가 버팀목이 될 때가 많아요. 안경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손님이 북적이지 않아도 누진 렌즈,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 있죠. 거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 변색 렌즈 옵션, 고급 프레임. 이 조합이 맞으면 몇 명만 와도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손님이 없는데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객단가 중심 구조는 손님이 줄어도 버티게 해줘요. 하지만 한번 꺾이면 복구가 어려운 형태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 그 객단가를 떠받치는 건 결국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거든요.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 옵션이 빠지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 순간 수익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안경 맞추러 가면 검사는 당연히 무료잖아요. 피팅이나 조정도 서비스니까 무료. 수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문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이죠. 그런데 경제 구조로 보면 이게 뭘 뜻하느냐. 가게가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 어렵고 결국 모든 비용을 안경값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비싼 것 같다고 느끼고요. 가게는 안 깎아주면 손님이 옆 가게로 간다고 느껴요. 이 불신이 쌓일수록 시장은 더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수도권의 특수성이 나옵니다. 수도권은 1층이 특히 비싸요. 그런데 안경원은 1층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즉시 방문이 중요하고요. 장비와 상담, 피팅이 필요하고 어르신 동선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단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안경원은 임대료가 비싸도 1층에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가게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버티기가 목표가 됩니다. 안경원은 단순 판매점이 아닙니다. 검사 장비, 가공 장비, 진열 재고,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묶여요.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1층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까지 더하면 고정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에서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비는 중고로 팔기도 애매하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도 들고 계약 문제도 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오늘도 버티는 가게가 늘어납니다. 이 현상이 커지면 뭘 만들까요? 바로 좀비 자영업입니다. 죽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형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도권 안경원이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잘 돼서가 아니라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폐업 100만 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폐업 숫자가 아닙니다. 폐업도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통계에 안 잡혀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2조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또 늘었어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 전태에 빠진 자영업자가 2021년에는 7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사장님 통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인의 첫 번째 층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객단가 구조가 흔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할인 체인점 하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동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부 책임일까요? 자영업자 본인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 소비자 책임일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죠. 이제 위기가 어떻게 번지는지 보겠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자영업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적자가 아닙니다. 정체예요. 매출이 폭락하면 오히려 빨리 결단이라도 납니다.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버티면 사람이 갇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있는 걸 더 쓰자. 지금 안 바꿔도 되지. 옵션은 빼자. 이렇게 됩니다. 안경은 대표적인 교체 주기가 긴 상품이에요. 밥처럼 매일 사 먹지 않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 바꾸잖아요. 그래서 한 번 소비가 미뤄지면 가게는 티 안 나게 서늘해집니다. 객단가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손님 수가 줄어도 버티다가 옵션이 빠지고 단가가 내려가는 순간에 수익이 급격히 나빠져요. 겉으로는 똑같이 문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남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동네에 큰 안경 매장이나 할인형 체인점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님이 뺏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네 가격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저쪽은 이 가격이던데요? 이 질문 하나로 매장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가격을 맞추면 남는 게 줄어들고요. 가격을 지키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둘 다 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장사 안 되면 접으면 되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1층 매장은요, 계약 문제, 원상 복구 비용, 인테리어, 장비, 재고, 이게 한꺼번에 얽혀서 문을 닫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검안기, 가공기, 진열장, 재고 안경테와 렌즈, 이게 다 돈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잡아도 수천만 원입니다. 이걸 중고로 팔아봤자 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인테리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문 닫으면 손해가 확정되니까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버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출 비용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2024년 폐업자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폐업도 못하고 매달 적자를 메우면서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통계에 안 잡힙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규제 문제예요. 도수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눈 건강과 안전 문제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이거나 규제가 강한 영역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편의성과 가격을 이유로 더 열자는 쪽이 있고요. 안전과 오남용을 이유로 조심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온라인으로 풀린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규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와 고용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가게는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규 채용은 꺼리고 장비 교체도 미루게 됩니다. 결국 서비스 품질과 인력 구조가 약해질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경원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객단가로 적은 손님으로도 매출을 만들 수 있고, 탈출 비용이 커서 못 나가고, 규제 덕분에 온라인과의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양날의 검이에요. 객단가 구조는 중산층 소비가 줄면 무너지고요. 탈출 비용은 좀비 자영업을 만들고요. 규제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코로나 3년도 버텨냈어요. 그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자영업이었고 가장 늦게 회복된 것도 자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버티면 경기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돌아와도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대형 플랫폼으로, 해외 직구로 돈이 흐르는 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 확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경원 사장님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지, 왜 우리 가족 통장과 연결되는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안경원 사장님들 애로사항으로만 들으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안경원이 보여주는 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약점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결국 우리 중장년층의 노후와 직결돼요. 먼저 가계부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수도권 자영업의 공통점은 고정비가 크다는 거예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대출이자 이게 매달 나갑니다. 매출이 줄어도 이건 안 줄어요. 객단가 구조가 흔들리면 가게는 문을 닫기보다 빚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 닫으면 손해가 확정되니까요. 이게 개별 가게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업종 전반, 지역 전반으로 늘어나면 나중에 한 번에 흔들릴 때 충격이 커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2조 원입니다. 연체율은 1.78%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까지 치솟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가 2021년에 7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이에요. 4년 만에 14배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하루아침에 폭망이 아니에요. 조용히 누적되는 부실입니다. 이게 터지면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불 켜진 안경원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네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못 나가서 켜진 불이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기회가 막히고요. 상권은 낡아가고요. 소비는 줄고요. 동네 전체가 정체됩니다. 수도권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상권 정체가 곧 주거 비용 부담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흔들리면 동네가 흔들리고, 동네가 흔들리면 생활비가 더 팍팍해져요. 여러분, 동네 상가 1층에 빈 가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빈 가게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줄고 남은 가게도 매출이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 중장년층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충청권 통계를 보면 60세에서 7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폐업이 2022년 2만 8천 명에서 2024년 2만 4천 명으로 2년 새에 16.5%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심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퇴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이 가장 손쉬운 생계수단으로 선택됩니다. 퇴직금 받아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거죠. 그런데요, 진입이 쉬운 만큼 버티기는 더 어렵습니다. 숙박, 음식점, 도소매,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 몰리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 자영업자 증가는 은퇴 후에 노동시장의 출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임금 일자리에서 밀려난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다시 폐업과 부채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가게 건전성과 지역 소비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영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은퇴 후에 작은 장사라도 해볼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소비자인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결국 누가 비용을 내게 되는지 다음 파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싸게 사는 것만 바라보다가 다른 비용을 더 크게 내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경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는 무료, 피팅은 서비스, 수리도 당연히 공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 경쟁만 남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숙련된 인력은 떠나요. 왜냐하면 월급을 못 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집니다. 어떤 데는 제대로 해주고 어떤 데는 대충 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 데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결국 소비자는 이렇게 됩니다. 싼 데서 샀는데 불편해서 다시 돈 든다. 여러 번 바꾸다 보니 더 돈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안경 맞추고 며칠 지나서 어지럽거나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누진 렌즈 처음 쓰시는 분들, 적응 안 돼서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게 렌즈 문제일 수도 있지만 피팅이나 검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만 남으면 그 시간과 경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잖아요. 나쁜 게 좋은 걸 밀어낸다는 뜻인데 지금 자영업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일자리가 무너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의 주요 일자리 창구였어요. 이 영역이 붕괴하면 실업과 소득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연간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요. 창업 3년을 넘기지 못하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1년 생존율도 2024년 기준 77%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년 안에 문 닫는 가게가 23%라는 뜻입니다. 이건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체질 변화의 경고입니다.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충격이 심각해요. 골목 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서 지역 문화와 서민 일상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권 붕괴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확대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단골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아쉽고 나중엔 불편하고 결국엔 동네 자체가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가게가 오래 못 버틴다는 인식이 퍼지면 소비자 신뢰가 약해져요. 새로 생긴 가게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단골을 안 만들게 되고 그러면 가게는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또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버텨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970년대, 8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세웠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때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집 사기 어렵고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안 낳아요.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가끔 막막하실 때 있으시죠? 자영업 위기는 그 막막함의 한 단면이에요. 은퇴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가게를 열고 그 가게가 안 돼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후가 무너지는 이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영업 위기는 골목가게 사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노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파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대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좀비 자영업이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 닫으면 손해가 확정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버티는 가게들. 이게 좀비 자영업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왜 문제냐면요. 좀비 자영업이 늘어나면 상권 전체가 정체됩니다. 새로운 업종이 못 들어오고 활력이 사라지고 결국 동네 전체가 늙어가요. 그리고 이 좀비 자영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50대, 60대예요. 우리 또래입니다. 이분들이 버티다 결국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고 노후 자금 다 까먹고 건강보험료 낼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령 자영업자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됩니다. 향후 10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1964년에서 1974년생 954만 명의 대규모 은퇴가 본격화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일자리가 충분하면 재취업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대가 갈 만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 자영업으로 몰립니다. 지금도 고령 자영업자 폐업이 매년 늘고 있는데 여기에 954만 명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은 더 늘어나고 부채는 더 쌓이겠죠. 세 번째,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자영업자 빚이 국가 예산의 1.5배가 넘는 거예요. 이 빚이 건전하면 괜찮습니다.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12%가 넘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빚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못 갚을 사람들한테 대출해줬다가 그게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문제예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네 번째, 소비 구조가 양극화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주 싼 것 아니면 아주 비싼 것. 이렇게 양극화돼요. 중간이 사라집니다. 안경시장으로 보면요. 온라인에서 아주 싸게 파는 기성품이 있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명품이 있고 그 사이에 있던 동네 안경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점도 옷가게도 동네 슈퍼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 가격대에 적당한 품질을 파는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가 줄어요.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괜찮은 밥집이 사라지면 결국 프랜차이즈 아니면 배달 앱이에요. 동네 안경원이 사라지면 대형 체인 아니면 온라인이에요. 동네 슈퍼가 사라지면 대형 마트 아니면 쿠팡이에요. 그런데 대형마트 가려면 차 끌고 나가야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사면 직접 보고 고를 수가 없고요.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앱 쓰기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결국 가장 불편해지는 건 누구냐? 우리 중장년층이에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동네 상권은 더 무너지고 고령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고 결국 우리 세대의 일상이 가장 먼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누구 책임인지 다음 파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요? 정책 실패와 시장 실패가 동시에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 쪽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자영업 위기 때마다 뭘 했느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보전, 긴급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었어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정책 덕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통계 관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부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연체율만 낮추는 거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감민 시간만 늘려주는 겁니다. 만기 연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해요. 버티던 가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만기 연장과 이자 보전이다. 이건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통계 관리에 가깝다. 부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연체율만 낮추는 셈이다. 시장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소비가 대형 유통사와 온라인으로 집중됐어요. 동네 상권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규제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흡했어요. 자영업 과잉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23.2%예요. OECD 평균 15.6%보다 훨씬 높고 일본 9.5%의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은퇴 후에 갈 곳이 없으니까요. 대기업 정년이 보통 60세 전후잖아요. 그런데 연금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5년을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 퇴직금 들고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정 업종에 사람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구조조정 없는 보호와 반복적 창업 유도가 과잉 경쟁만 심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잘못이 없을까요? 동네 안경원에서 안경 맞추다가 이쪽은 비싸네 하고 대형 체인으로 간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 거 보고 그냥 거기서 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같은 물건이면 싸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싸게 사는 대가로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상권 때문에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사회 전체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자영업 위기가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 얼굴 다 알았잖아요. 외상도 해주고 아이들 과자도 덤으로 주고. 그게 정의였어요. 그 정이 동네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알바생 얼굴도 모르고 배달 기사님 얼굴도 모르고 돈 내고 물건 받으면 끝이에요. 편리해졌지만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 허전함이 그냥 감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는 그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 위기는 단순히 가게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책도 실패했고 시장도 실패했고 소비자인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구조에 일조했습니다.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의 방향을 다음 파트에서 분명히 잡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수도권 안경원 시장이 선명하게 갈리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길, 객단가 경쟁을 밀어붙인다.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옵션을 더 붙이고 가격 비교에 지치고 손님은 또 권하네 이렇게 느끼고 가게는 안 그러면 못 버틴다가 됩니다. 이 길의 끝은 뻔해요. 동네는 버티는 가게만 남고 젊은 인력은 떠나고 소비자는 더 예민해집니다. 불신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맞추러 가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렌즈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지쳤던 적, 이 옵션 저 옵션 다 좋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던 적, 결국 비싼 거 샀는데 체감은 별로였던 적. 이게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객단가로 버텨야 하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소비자는 불신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면 시장 전체가 망가집니다. 두 번째 길, 객단가 구조를 전문화로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비싸게 받자가 아닙니다. 분리해서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 비용, 피팅 비용, 렌즈 비용, 프레임 비용, 이걸 뭉뚱그려서 안경값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아, 검사에 이만큼 드는구나, 피팅에 이만큼 드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달아도 왜 내는지 알면 불신이 줄어듭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짜로 해주던 걸 돈 받는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화가 필요해요. 여기서 고령화 사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고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안이나 난시, 누진 렌즈 적응은 한 번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안 맞으면 조정해야 하고 적응 기간 동안 불편하면 상담해야 하고. 이게 다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곳과 못 해주는 곳의 차이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주는 곳은 살아남고 못 해주는 곳은 도태되겠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싼 안경일까요? 아닐 거예요. 가볍게, 덜 어지럽게, 덜 피곤하게. 내 일상에서 덜 힘든 안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에는 돈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가 제대로 해주는 곳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으로만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안경원은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처럼, 동네 약국처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격 경쟁으로 가면 다 같이 무너지고 전문화로 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경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많이 파는 곳과 제대로 맛있게 파는 곳. 동네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런 가격으로 싸울 건지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승부할 건지.
결국 이건 자영업자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소비자인 우리도 선택해야 해요. 무조건 싼 곳만 갈 건지, 제대로 해주는 곳에 제값 내고 갈 건지. 이 선택이 모이면 시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돈을 쓰느냐가 결국 어떤 가게가 살아남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폐업 출구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책은 어떻게 돼 있느냐? 창업 지원은 많아요. 정책 자금, 컨설팅, 교육. 시작하는 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건 안 도와줘요.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세무 정리, 채무 정리, 원상 복구, 재고 처분. 이거 다 혼자 해야 해요.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업 비용이 너무 크니까 빚을 내서라도 버티는 거죠. 좀비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폐업 지원에 지금보다 자원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고령 자영업자 재취업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은퇴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영업. 자영업 안 되면 폐업. 폐업하면 또 갈 곳이 없음.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영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60대가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60대를 왜 뽑겠어요? 인건비 부담도 있고 체력 문제도 있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상담, 교육, 관리, 감독. 이런 영역에서 고령층의 경험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잖아요. 공원 정소, 교통 안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인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동네 가게가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해주는 곳이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동네를 살리는 거고 내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무조건 비싼 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다만 가격만 보지 말고 가치도 보자는 거예요. 검사를 꼼꼼히 해주는 안경원, 피팅을 제대로 해주는 안경원. 그런 곳이 살아남아야 우리한테도 좋잖아요. 싸구려만 남으면 결국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싸게 샀는데 품질이 별로라서 다시 사야 했던 적. 돈 아끼려다 오히려 더 들었던 적.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동네 가게 단골 있으신가요? 아니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만 이용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저력이 있잖아요. 지금 위기라고 해서 못 바꾸는 거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알아야 해요. 뭘 바꿔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폐업 출구를 열어주고 재취업 경로를 만들고 소비재도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뀌면 자영업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모르시면 수도권에서 노후가 더 빨리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안경은 하나가 버티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경원이 보여주는 구조가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에 민낯이고 그 자영업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세대의 노후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 1,072조 원,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폐업 100만 명 시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녀, 우리 이웃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길거리 안경원 불빛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불빛은 안정일까 아니면 버티기일까? 저 사장님은 오늘 손님이 몇 명이나 왔을까?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빚은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내 가족의 통장이 덜 흔들릴까?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자영업을 마지막 선택지고 내몰았을까요? 은퇴하면 갈 곳이 없어서 가게를 열고, 가게가 안 돼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서 노후가 무너지는 이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내몰리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싼 게 좋다고 하면서 정작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네 가게가 문을 닫으면 불편해지는 건 결국 우리예요.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세대가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싸게 산 그 돈이 결국 우리한테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요. 하나, 안경원이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잘 돼서가 아니라 못 나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단가 구조와 탈출 비용 때문에 좀비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둘, 자영업 위기는 골목가게 사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노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1,072조 원의 부채와 12% 연체율이 그 증거입니다. 셋, 이대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좀비 자영업이 늘고 고령 자영업자가 더 몰리고 언젠가 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어요. 넷, 바꿔야 할 건 3가지입니다. 폐업 출구를 열어주고 재취업 경로를 만들고 소비자도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궜습니다.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그 저력이 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려면 여론이 바뀌어야 하고요. 여론이 바뀌려면 우리가 말해야 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이 목소리가 커져야 정치인도 관료도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요.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은퇴 앞둔 분들, 부모님 걱정되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영업 위기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동네 상권이 살아야 우리 노후가 삽니다. 그리고 그 상권을 살리는 건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도권 1층 상권이 왜 이렇게 고정비 구조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자영업, 부동산, 가계부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